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30대 사이에서도 50견이 유행이라 합니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운동 부족이 이유인데요.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이런 질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운동을 통해 근력과 근지구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상 중 틈틈이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미 국무부 줄리 터너 북한 인권 대사가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윈TV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간밤에 들어온 뉴스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 줄리 터너 북한 인권대사가 시카고 윈TV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을 비롯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재미 이산가족인 김선금 씨가 함께했으며 오는 21일 워싱턴 DC에서 가질 공식 모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터너 북한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옹호의 중요성과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가진 윈TV 단독 인터뷰는 윈TV 스페셜 시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김기란 전 간호사협회 회장이 현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36대 한인회 1차년도 이사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김기란 현 부이사장은 자진 의사를 밝혔고 총 29명의 이사 중 20명의 만장일치로 선임됐습니다. 김기란 신임 이사장은 1977년 시카고에 이주한 후 간호사로 존 스트로저 병원과 스웨디시 병원에 근무했으며 서로돕기 센터, 간호사협회, 한인회 등에서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 7월 한인회 출범 후 공석이었던 제36대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이 정해짐으로써 이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이사 영입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36대 한인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유기준, 장세채, 박란실, 허정자 씨 등 4명의 신임 이사를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회 간 리모델링 현황 보고, 한인회비 5,000명 납부 캠페인, 차세대 컨퍼런스, 2023년 송년회 밤 등 앞으로 진행될 한인회 사업 활동에 대한 회장단의 보고와 이사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에반스톤 아트센터 사진작가 김승재 씨의 개인전이 미스 리드 어피니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가진 오프닝 리셉션에는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참여해 그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사진들은 그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독감이라든가 그런 동떨어진 느낌,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거칠고 강렬한 풍경 속에서 관찰자와 자연과의 관계를 재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3, 4피트의 대형 프린트로 담아냈습니다. 흑백의 풍경 사진들은 면지에 피그먼트 잉크로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완성돼 강렬한 흑백의 대비로 마치 목탄화 같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미스 리드 어피니티는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에 다가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라든가 동물들이라든가 무릉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가가기 어렵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요소들은 자연의 요소들은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자연 속에 있음으로써 그 자연의 한 개체로 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스 리드 어피니티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으니까 잘못 익혀진 그 호감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6번째 개인전을 가진 김승재 작가는 중서부의 자연을 배경으로 원거리 풍경보다는 근거리에서 관찰되는 자연의 세부적인 모습에 천착한 사진 작업을 해왔으며
다수의 전국 미술대회에서의 수상 경력과 아트 레지던시에 선발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씨의 사진전은 에반스톤 아트센터에서 12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11일 도담 언약교회, 발달장애 듀엣팀 루시드 에코의 첫 시카고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 솔레미오, 뱃노래, 님이 오시는지, 참 좋으신 주님, 주의 은혜라 등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가곡과 성가곡까지 다양한 범주의 노래를 선사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할 수 없이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자리가 종종 있으면 좋겠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소프라노 곽경혜 씨와 피아니스트 이수연 씨, 그리고 시카고 미랄 선교 단원들이 찬조 출연해 공연의 다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카고 무대가 많은 이들의 박수 가운데 끝을 맺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한 루시드 에코 팀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 꿈이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팀 이름처럼 명쾌한 울림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는 그런 저희의 울림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힘을 가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소프라노 전혜은 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중 노래를 못 부를 건강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대에 서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정말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의 교수님을 만나면서 교수님이 해부학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담임 곽성영 목사의 기도에 이어 모든 출연진들과 관객들이 합창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에서는 고 황순영 사모의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황순영 사모는 황민배 은퇴 목사와 함께 다년간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시카고에서 거주했으며 한국에서 기거하던 중 지병 중에 코로나로 인해 지난 8월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했거나 최근에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주 전체의 납세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4,0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창구는 2024년 1월 말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거나 최근에 구입한 전기차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일리노이 환경보호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아 기금이 쉽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오픈한 신청 주기는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 시와 리베이트가 발행되는 시점에 일리노이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차량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딜러점에서 구입해야 하며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렌트한 차량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일 직후 최소 12개월 연속 차량 소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목요일 오후 샴버그의 우드필드 쇼핑몰 주차장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1시 30분경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한 여성과 그녀의 아기에게 총을 겨누고 지갑을 빼앗아갔습니다. 경찰은 옥브룩 센터 근처에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마츠다 차량을 발견한 뒤 추적 끝에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추적 중 용의자는 총기를 차량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I-294 고속도로에서 오후 2시 20분경 체포됐으며 총기가 회수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기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은 제컨 윌킨스로 확인됐으며 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시카고시 의회가 닷새의 병가와 닷새의 휴가를 포함해 시카고시 근로자들에게 열흘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36대 12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를 추진한 브랜든 존슨 시장 진영은 환호했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 새로운 정책은 시카고 근로자의 복지와 역량 강화에 대한 이정표이자 우리의 공약이라며 이것은 시카고에서 모든 사람이 재정적 불안감 없이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2지구 브랜든 라일리 시의원은 기업가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며 재계에 격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급 휴가 법안 통과로 취임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존슨 시장이 또 한 건의 노동 친화적인 법안을 쟁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존슨과 그의 의회 동료들은 2028년까지 정규 최저임금과 팁 최저임금 간 차이를 없애는 원 페어 웨이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카고의 주요 비즈니스 그룹 연합은 고용주들이 여전히 팬데믹에서 회복 중이고 일부는 원 페어 웨이지가 초래할 새로운 비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급 휴가 법안은 시카고를 기업하기 적대적인 장소로 굳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원이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직원이 50에서 100명인 기업은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확산하는 빈대가 최근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11일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빈대가 확인됐다고 신고 건수가 모두 2,6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튼과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 시내 5개 자치구 중에선 브루클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루클린의 빈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비해 21% 증가한 928건이었습니다. 빈대의 급증은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망명 희망자들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 에이펙 회의가 열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CBS 방송이 12일 전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차단되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외출하는 것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모이는 15일에서 17일에는 회담장 인근 일대가 전면 통제돼 통행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회담장 주변 도로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또 인근 도로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이 병원 예약을 재조정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때 겪은 봉쇄처럼 돌아오는 한 주에 대비하고 있다고 CBS 방송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근 가게들도 정상회의 기간 도로 통제로 문을 닫는 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인 상대 총격 사건 용의자들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현지 한인 교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멕시코주 수사당국과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멕시코주 경찰은 전날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남성 1명과 멕시코 국적 남성 2명 등 3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6월 26일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멕시코주 톨루카에서 한인 교민 2명을 상대로 총을 쏴 살해하려 하거나 이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오늘 전문가 톡톡에는 지난주에 나와주신 인디애나 의대병원 임상약사로 계신 임성락 약사님께 비타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플루 시즌을 맞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과 건강식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비타민 C를 먼저 꼽겠죠. 네. 그리고 또 한때 1990년도 말에 상당히 큰 그 이슈가 있었던 그 한국말로 아연이죠. 징크. 네. 그게 이제 브랜드 네임이 이제 콜드 이지였나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찾으시고 또 크라몰린이라고 그래서
네이셜로 그 비강으로 분무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식품이다 보니까는 그 FDA에서 유효성을 입증을 하는 그런 임상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나쁩니다. 약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고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네임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첫 해에 말씀드렸듯이 면역을 그러니까는 항상 하이진 핸드워싱을 하고 플루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 기능을 계속 높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그 건강 팁을 알려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네. 몸이 좀 이렇게 좀 으슬으슬하고, 피곤하고 으슬으슬하고 그럴 때 저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습니다. 저는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문헌에 의하면은 그 비타민 B 컴플렉스가 공부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에너지를 네. 부스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복용하는 것은 아닌데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에는 B1이 있고 B2가 있고 B6가 B12가 있는데 네. 그것을 다 합친 것을 이제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특히 피곤할 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고요.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타민과 그런 건강식품 제품을 시청자분들께서 구입할 때 예, 지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코 같은데 네. 제가 코스코에서도 잠시 근무를 해봤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좋습니까? 저것이 좋습니까? 네. 하면서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혹시 FSA나 HSA 카드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이 건강보험을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 경우에 건강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 부수적으로 자기가 받는 그 봉급에서 따로 얼마를 따로 적립을 시킬 수 있는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HSA 그래서 Health Savings Account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프랭크 할 때 그 F요. FSA라고 해서 Flexible Spending Account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데뷔 카드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제품을 사면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그 패밀리 피지션한테 처방전으로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패밀리 피지션이 가정 의사가 네. 이제 비타민 C 500mg 하루에 3번 그리고 90 알약 이렇게 처방전을 쓰잖아요. 그럼 약국에서는 그것을 처방전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일즈 텍스가 없죠. 예. 또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 네. 처방전에다가 특정 브랜드의 진공 청소기를 처방전으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진공 청소기 자체가 처방전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네. 세일즈 텍스가 안 붙죠. 되게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또 FSA나 HSA 같은 그 데뷔 카드로 자기가 내기 때문에 네. 세제 혜택이 있죠. 아로니아나 그 후코이단의 그 같이 결합된 제품 같은 것도 의사한테 네. 그것을 처방전으로 처방으로. 써달라고 그러면은 닥터들이 써주거든요. 그럼 그것을 약국으로 갖고 와서 아니면 그것을 처방전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세일즈 텍스를 안 붙죠. 그리고 또 그 HSA 카드나 네. FSA 세제 혜택.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모로 세제 혜택도 있고 네. 또 지갑도 가벼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아주 예. 좋은 팁이었습니다. 예.
또 한간에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비타민의 효능이나 예. 효과가 더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또 사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나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네 정말 그런가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네. 아니면은 친척들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네. 비타민 좀 맞아요. 사라, 좋은 것 좀 사라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 약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한국게 좋습니다. 아,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은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비타민들이 상당히 그 성분도 까다롭게 검사를 인증을 받고요. 또 그 효능도 인증을 받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 식품을 관리하는 FDA 규정이 약간 좀 루스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신고제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건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고만 FDA 하면은 네. 그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유효성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까다롭게 따지시는 분들은 한국 제품을 저는 더 권합니다. 네. 다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을 구입을 하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특히 비타민인 경우에는 그 병을 보시면요. USP라고 그렇게 마크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USP라는 것이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이 비타민의 유효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불순물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용해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비영리 기관이 실험을 해주고요. 네. 인증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비타민을 선택할 때 최소 그 USP 마크가 있으면은 최소 이 제품은 이러한 검증을 거친 제품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 약사로서 소비자들한테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임산부들이 혹시 주의할 환절기 건강식품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유 중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구입을 할 때 무조건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한테 일단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고르자면은 요새 이제 에크네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에크네시아로 이제 뭐 캡슐로 네. 복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차로서 네. 이제 마시는 분이 있는데 에크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수유 중에 있는 어머니들한테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좋다를 따지기보다도 일단 그런 임산부나 수유하신 분들은 꼭 약사와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는 직접 전화를 걸어요. 네. 그 제품의 뒤에 있는 소비자 상담실이 있잖아요. 네. 한국말로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신네 제품들이 이러한 어떠한 그 임산부나 어린아이나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상 실험을 하거나 어떠한 그 주의사항이 있는지 저는 물어봅니다. 네. 가장 정확하겠네요. 가장 정확하죠.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이것이 좋더라 하기보다는 약사나 의사한테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은 직접 전화를 걸으세요.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제 경험으로 크로렐라를 제가 네. 몇 년간 복용을 했었는데 저는 그 일본 회사에다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방사선에 맞아요. 대한 오염 네. 그거를 니네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중금속 왜냐하면 네. 그 해양에서 채취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 심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소비자 입장으로 아니면 저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권하는 네.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비타민도 이제 하루 중 언제 먹느냐에 예. 따라서 효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성
하고 또 그 장년층에서 칼슘을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꼭 집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문헌의 그 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원래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예. 어떤 문헌은 10%, 어떤 문헌은 30% 이하의 흡수밖에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식후 500mg을 하루 3번 복용하시는 것이 생체 흡수율이 좋다라는 제가 문헌을 접한 적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처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험한 그러한 데이터는 없죠. 하지만은 그러한 500mg을 식후에 하루 3번 그것을 권장하는 제가 문헌을 본 적이 있어서 저도 제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제품이 이제 그 노인분들이 네. 관절염 때문에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마크로몰리큘이에요. 상당히 그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네. 저희 몸에서 흡수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제품도 있고 네. 또 씹어 먹는 카라멜 제품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삼키는 그 타블렛 제품도 있는데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하는 것이 최소 어느 한 제품을 사셨으면은 꾸준하게 최소 3개월 정도는 복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은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상 실험이 없거든요.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맛있는 그 드링크 제품을 먹은 다음에 손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 펴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효과를 못 본 환자들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각자 본인에 원하는 맞는. 브랜드를 한번 네. 꾸준히 3개월 복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로 가지 한 달 정도 먹고 이거는 잘 아닌 것 같아. 그 기간이 그 onset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비타민이나 약이 먹은 다음에 우리 생체 내에서 이제 반응하는 기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onset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90일은 복용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로 그때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말씀 예. 많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윈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방송됩니다.
또한 오늘 밤 9시 재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카고 지금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유익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 이진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는 지금 현재 두폴대학교에서 두폴대학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고 두폴대학 안에 있는 주택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한인 단체 중에 한인사회연구원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드폴대에서 경제학 연구와 강의를 하시는데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학에 입문하게 된 거 한 40년 전 얘기죠. 입문하게 된 거는 그 경제학에서 주는 그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그 어떤 그 사회 이론 같은 것들을 증명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정책 효과를 찾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경제학은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이제 AI니 뭐 머신러닝에 관계되는 네.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제 경제학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그런 이론적인 그런 기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랑 AI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경제학에서 발전시켰던 많은 그런 방법론에 의해서 네.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학은 앞으로도 계속 좀 발전하게 되고 어떤 그 모든 그 AI나 머신러닝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네. 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학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주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고 제가 뭐 끝까지 해도 이렇게 니가 안 나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13년부터 한인사회연구원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연구단체인가요? 이 한인사회연구원은 원래 그 옛날에 그 이은모 박사님 고 이은모 박사님께서 원래 이제 그 언론 쪽으로 가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 한인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연구 같은 걸 하는 그런 전문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민 사회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민 사회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자영업자나 개인들 어떤 사업을 위주로 했던 그런 그 한인 사회에서 이제는 전문인들 많아지고 특히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인도 많아지고 그 교육인도 많아지고 이런 그런 전문화되는 그런 한인 사회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한인 사회에서 전문가를 위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연구를 해주는 기관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일단 그 한 시카고 지역에 계시는 그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다음에 보건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쪽도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언어학, 교육학 이런 분들을 다 모여서 우리가 하는 연구를 한번 한인 사회에 한번 이렇게 좀 믹스해 보자. 한인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 가지고 발표도 해드리고 정보를 좀 드리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그다음 요즘에 하는 거는 이제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어떤 그 포럼을 만들고 있고 그 포럼에는 이제 일종의 뭐 경제 분석, 그다음에 금융 분석, 그다음에 아니면 보건 쪽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쪽, 그다음에 헬스 쪽 특히 이쪽도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비드 이후 시카고 지역 한인 사회의 변화와 한인 비즈니스는 타 지역에 어떤지 비교했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코비드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큰 재앙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재앙이 한인 사회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거는 참 저기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인 사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의미 있게 했던 거는 그 2021년에 그때 특히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의 이게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서베이를 돌렸거든요, 사실은. 서베이 돌려가지고 그 서베이를 통해서 한인 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 그거를 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2022년에 저희들이 이 통계집을 만들었어요. 네. 이 통계집이 이제 그 한인사회연구원에서 매 한 3년에 한 번씩은
이 한인 관계에 대한 통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스페셜 에디션을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인데 그 한인들의 그 인구 동향, 그다음에 가족 동향, 그다음에 소득 동향, 그다음에 주택 동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단체들 같은 경우는 네. 이걸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한인들 을 보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 자료에서 제가 뭐 간단하게 언급할 내용 중 하나가 그게 이제 코비드 19에 관계되는 자료인데 그 인구 동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도시들의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욕 같은 경우 그 인구가 많이 줄었고. 네. 근데 또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텍사스 쪽에도 예전에 인구가 많이 늘었었는데 그 한인 인구가 줄은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조지아 쪽에 있죠. 네. 거기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특이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영업자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전에 한인들의 그 미주 한인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자영업자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통계를 냈을 때 어떤 경우는 28%까지 되시는 분이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28%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그게 2000년도 때. 근데 2010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20%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미있게 봤던 통계가 뭐냐면은 코비드 19을 통해서 줄기 시작한 게 더 이제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기 한인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영업자 하셨던 분들이 그 폐업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코비드 19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했었고 그 어떤 수익성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렌트나 이런 걸 못 내시는 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한인 사회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통계는 저희들이 이제 이 통계지를 만들면서 원래는 저희들이 한 5년짜리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한인 인구가 작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시점 너무 작아서 한 5년 합쳐서 통계를 만들어야 좀 정확한 통계가 되는데 이번에 이 통계지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한번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내용으로 뭐냐면은 이 통계집에 또 특별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 2021년에 그 어떤 그 에이션 헤이 크라임에 관계되는 그런 설베이를 했던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카고 한인들의 어떤 물론 이제 이 통계가 어떤 뭐 랜덤 샘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서비한 내용에 의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랜덤 서비를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축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 그 통계를 통해서 보면은 한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헤이 크라임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높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그 한인들이 또 그걸 리포트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권력을 좀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저희들 테이블을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나중에 보시면 그 좋은 통계가 될 거고 특히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한인 사회에서 우리가 한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이러한 피어를 없애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네. 이제 우리 요즘에 한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경찰서 방문해 가지고 그 경찰들과 얘기하고 네. 폴리스 스테이션 같은 이런 데랑 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한인들이 좀 더 이제 그 공권력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입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인분들의 경제력이나 어떤 재산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지역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그런 그 의견 반영률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우리 코비드 19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인 비즈니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인 네. 사회는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고 새로운 한인들이 오기 때문에 예전에 한인들은 다른 한인들이죠. 요즘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셨다면은 그 이후에는 전문 직업자들이 많으시고 네. 전문업자 말고 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자기 개인 사업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프랜차이즈 위주에서 어떤 그런 그
대단히 하는 산업을 하게 되고 그런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뭐 여기 마트에서 가봐도 이제는 그런 게 확연히 나타나잖아요. 네, 옛날에 옛날에 그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접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는 거의 또 이 프랜차이즈 정식으로 해서 대단히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인 사회에서도 시카고 한인 사회도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이 많이 정착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협업이 가능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네. 그 모아서 어떤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물론 이제 모임은 있으시지만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으시나.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오면 사실은 좋잖아요. 이거 네. 여러 가지 그 서비스도 좋아지고 혜택도 좋아지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노동의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꼭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뉴욕의 자본이나 뭐 LA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시카고 경제망 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사실은 시카고 교민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면 다 그 돈이 또 시카고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낙수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내가 봐서는 일단 그 다른 그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오픈을 해주고 시카고에 올 수 있게 좀 여건을 조성해주고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경제학 중에 부동산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자기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 눈이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근데 이제 오버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진 않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물가랑 똑같아요, 사실. 물가가 한번 오르면 떨어지는 경우 보셨어요? 아니요. 떨어지진 않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저기 뉴스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그 뭐 LA나 뉴욕 이런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부동산 시장에서 뭐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네. 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불안한 시장은 아니에요. 안정된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코비드 19 때문에 잠깐 과수요가 생겨가지고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올라갔던 그런 네. 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작년 22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다 어저스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뭐 그 LA 같은 경우는 네. 그 떨어져가지고 그 저기 값이 떨어져서 그 많이 어저스트 했고 그래서 제가 시카고 지역에 이제 통계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시카고 지역에 만든 통계 중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2023년 2, 4분기까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게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제가 지금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그 주택 가격 지수를 34개 지로 나눠 가지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제가 이제 저기 주택 연구소 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 발표하는데 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시카고 지역 그러니까 서브를 다 포함해서 현재 재작년부터 지금 값이 오른 게 18.8%였어요. 네. 근데 이제 서브 쪽에는 한 19.7 그러니까 20%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높은 지수 아니냐. 뭐 왜냐면은 이게 2021년이니까 그때 한참 오를 때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서브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윌맷이나 또 글랜비 이런 데는 한 26%도 올라갔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부동산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간단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원래 그 물가 지수랑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코비드 19을 통해서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현재 한 19%에서 20%를 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주택값은 어떻게 보면 20%는 올라갔어야 돼요. 20% 네. 올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LA나 저기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35% 40% 올랐다고 그러니까 많이 좀 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에서 30% 사이예요. 지역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20% 19%에다가 물가 상승률 19%에다가 그다음에 그 보통 한 1년에 한 1, 2% 정도 추가를 한다면은 한 25%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카고 지역의 값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안 올라갔어요, 다른 네. 지역은. 그렇지만 시카고 지역은 지금이 가장 싼 값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코비드 끝날 정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락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락인 이펙트로 그 지금 집이 안 나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요, 지금 집이. 공급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수요는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집을 사야 되는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집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자연적인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저기 뭐 값은 저절로 그쵸. 올라가야 되겠죠. 네. 시카고 지역의 리얼터가 3만 명인데 한인 집중 서버브 지역의 마켓 수요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마켓 수요는 전 지금 현재 그 가격 수지로 봤으면 굉장히 스트롱하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리얼터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리스팅이 거의 한 40%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비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했던 그런 주택 거래량을 봤을 때 그 거래량을 기준해서 제가 그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보통 2만 6천 세대 정도가 원래 이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000 그러니까 한 분기를 따졌을 때 17,000개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면 65%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얼터들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리얼터들은 거의 이제 리스팅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글렌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렌뷰 예를 들어보면은 글렌뷰도 원래 평상시에 한 1,100개에서 1,200개 그러니까 2, 4분기를 기준해서 한 1,100개에서 1,200개 정도 글렌뷰랑 놀스부랑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보면은 한 1,200개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를 보면은 한 98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글렌뷰 그 강한 시장도 30%밖에 안 되는 30%가 떨어진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트랜잭션 자체가 작아져 가지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내년 주식과 채권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지금 몰기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이자율을 네, 생각하면 맞아요. 몰기지를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몰기지가 3%대였다가 지금 8%가 올랐거든요. 네. 거의. 그러면은 과연 이게 너무 높지 않느냐? 너무 높죠, 사실은. 왜냐면은 2년 사이에 한 5% 갭이라는 거는 엄청난 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어떤 주택 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공급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3%의 모기지 했었던 분들이 집을 팔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7.8%, 7.7% 되고는 힘들잖아요. 네. 그럼 집을 못 내놓고 그냥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모빌리티에서 문제 생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이자율 자체가 과연 여기서 머물러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6%에서 7%가 사실은 에버리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 못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낮은 이자율을 즐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에버리지는 6에서 7%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연준에서도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자를 높이면 지금 현재 경제 자체가 어떤 그 리세션이 온다는 가능성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거든요. 정치적인 불안한 시기에는 이자를 올린다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왜냐면은 경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 전쟁할 때는 이자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랑 같이 인발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당연히 이자를 낮춰야겠죠. 왜냐면은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낮아야지 정부에서 많이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자율이 이제 더 이상 높아지기는 힘들지 않겠나를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 말에 나오는 통계 자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네. 일단 올라갈 건 다 올라갔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언제 내려가냐가 문제인데, 아니면 언제 얼마 오랫동안 있어야 되느냐 문제인데, 내려가는 건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렇고 그 경험 자체는 보면은 굉장한 드래스틱한 그런 팔러시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유부단하게 조금씩 내려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인트레스를 올려가지고는 잡지는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래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지금 전문가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장기적으로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높으니까 모기지도 네. 뭐 예전 같이 3%대는 힘들 것이고 한 4, 5% 쪽에서 이제 계속 머물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 4, 5%도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네. 이자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택 수요는 어차피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또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수요는 똑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또 마음대로 또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뭐 내년부터는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전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또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자체 봐야 되거든요. 세계 경제 봤을 때 막 무조건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차츰 내리지만 차츰 내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조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조금 높은 이자율, 그러니까 3% 4%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에 유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유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폴리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측이 불가능한 게 유가거든요. 네. 유가를 안다면 사실은 제가 여기 안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투자재가 네.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 지금 과연 이제 유가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를 봐야 네. 되는데, 미국 경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은 상세작용이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현재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자급자족하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넷 엑스포트 검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의 영향은 작아요. 그래서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같이 그 원유를 수입을 100% 의존하는 나라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수가 됐어. 왜냐면은 일단 원유 자체가 값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불확실하다는 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그 유가가 불안정할 경우, 특히 이스라엘 전쟁이 좀 오래 끌든지, 이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오래 끌든지 이럴 경우에는 유가의 불안정성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을까. 그럼 경기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국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런 오일을 수입하는 이거에서 투자하는 자원들이 다 이 안전 자원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성은 네. 내년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일이랑 금융시장을 연결해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힘든 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년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실 저는 정치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난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 그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한국과 관계인데, 정치적인 관계야 어차피 뭐 그거는 뭐 자기의 그 이데올로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랑 미국의 그 어떤 그 유대 관계는 엄청나게 깊고, 그다음에 경제사가 너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무시 못하고 한국에서도 무시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대선에 관계없는 경제의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해서 뭐 그 주택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경제 자체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이 없고, 뭐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할 수 있겠죠. 뭐 사람이 네. 바뀌면은 그야 뭐 우리가 경험했듯이 옛날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바뀌면서 혼선이 들었던 사실이고,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람합니다. 예. 네. 끝으로 2024년 경제 전망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이제 서머리 하자 보면은 네. 주택 시장의 악재는 다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도 좀 이제 슬슬 내려갈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는 지금 탄탄하고, 네.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또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네. 그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 게 주택 공급이 문제인데요. 네. 주택 공급도 이제 풀리겠죠. 왜냐면은 이제 지난 저기 그
2년 동안에 네. 너무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자율 같은 변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장기를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높은 이자율도 적응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내후년부터는 이제 주택 시장도 안정이 되고 주택 거래량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잊어먹고 네. 아 이제 그 몰기지 레이트는 한 4에서 5%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주택 시장에서는 뭐 특별히 악재가 없고 뭐 긍정적인 요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경제 면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힘들었던 게 이자율과 그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였었는데 요즘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임금 협상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국의 경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가가 상승하면은 임금이 상승하거든요. 네. 근데 임금이 상승하면 또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체인 액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우려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 이런 결과로서 보면은 그런 체인 리액션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진만 교수님과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분야든 유명한 유튜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카고 유튜버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유튜버는 224-283-82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채쌤의 홈트레이닝과 뉴스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2주 만에 효과 보는 팔 라인 정리 운동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 오케이. 먼저 집에 덤벨 있으시면 가벼운 거 들고 오셔서 오늘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덤벨이 없다 하시면 맨몸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물병 들고 오셔서 각 한 손에 잡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잡고 체스트 오픈, 가슴 닫았다가 열어주는 운동으로 시작할 거예요. 시작. 오케이. 이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열었다가 가슴으로 다시 닫고, 팔이 아니라 가슴 닫고 늘려주고. 좋아요. 오케이. 가슴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가슴이 큰 근육이라서요. 큰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훨씬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제대로 가슴 운동. 오케이. 호흡 후 뱉고 열 때 후.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에는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90도로 덤벨 잡아주고 쭉 천장으로 뻗었다가 내려오고 쭉. 이거는 어깨 운동. 쭉. 그렇지. 쭉. 이게 힘들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쉬었다가 올려주시고. 어깨가 이렇게 승모근이 들리면 안 되고. 그렇지. 쭉. 오케이. 이거는 올릴 때 호흡 후 뱉고 후. 다시 후. 너무 내려가지 않고 90도 정도 유지하면서. 그렇지. 올려줄게요. 오케이. 다음은
프론트, 사이드로 올려볼게요. 앞으로 덤벨 올렸다가 옆으로 쭉. 앞으로 할 때는 어깨 앞쪽으로 들고 옆으로 할 때 옆쪽 어깨로 집중해서 앞 어깨, 옆에 어깨, 앞, 그렇지. 옆. 어깨 운동 해주시면 팔 라인이 진짜 달라져요. 저 믿고 딱 2주만 해봐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어깨 아프시죠? 막 근육통이 벌써 오시죠?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옆으로 쭉. 오케이. 쭉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렇지. 팔 말고 팔꿈치 던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잘했어. 그다음엔 다시 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덤벨을 이렇게 크로스로 올려줄 거예요. 크로스. 그렇지. 오케이. 쭉 보내주고. 오케이. 요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가슴. 팔 아니고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 오케이. 쭉 보낼 때 후. 오케이. 후.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하실 때 몸 코어는 움직이지 않고 잡아주고. 그렇지. 쭉 보내주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 운동 해볼게요.